안녕하세요. 자, 현대소설하고 극문학 문제 번호는 빠르지만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능 특강에서 6에서 10번은 B형, 그리고 11에서 14번은 수능 특강 A형인데 뭐 내신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하고 봐줍니다. 자, 이전 줄거리 보자. 나는 새로 이사한 깨끗하고 정리된 방에서 잠을 깨자 어리둥절해 한다. 깨끗하고 정리된 방을 세모꼴 쳐. 바로 얼마 전까지 살았던 창신동에 있는 빈민가에서 하숙을 하다 양옥집으로 하숙집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자, 빈민가를 오히려 동그라미를 쳐야 돼. 빈민가를. 양옥집을 세모꼴 치고. 아침 6시에 기상. 아침 6시에 기상.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발적인 기상이 아니라 강제적이죠. 강제적. 할아버지가 차를 끓여가지고 손수 들고 와서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하고 내가 무한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 아침 산보를 지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이 집의 질서를 만든 사람이고 독재자야. 적어도 이 집의 독재자이자 질서야. 질서. 독재자. 그래서 나는 수면 부족으로 좀 자유로운 낮에는 늘 낮잠이었다. 자, 이사 온 집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심지어 3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규칙에다가 세모꼴을 쳐. 규칙. 자, 이 할아버지가 독재자고 3살 어린애까지 규칙을 지킨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지. 규칙. 아침 식사, 출근 혹은 등교.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에 중역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자, 어린아이마저도 규칙을 지킬 만큼 이 규칙이 가족 모두에게 익숙해져 있는 집이야. 할아버지의 사회적 위치가 나옵니다. 회사의 중역인데 당대 지배층의 논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집에 남는 건 할머니와 며느리, 어린애와 식모, 그리고 노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오전 10시경에 며느리와 할머니가 놀리는 미싱 소리를 쭉 듣게 되고 12시경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오후 4시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된다. 자, 억압자, 독재자가 사라진 후에도 가풍에 세뇌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야. 질서를 계속 지켜. 오후 6시 반까지는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 식사가 끝나면 10여 분 동안 잡담. 자, 밑줄 그어. 10여 분 동안 잡담. 자, 잡담은 뭐야? 자유로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잡담마저도 규칙과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자, 자유시간이다. 잡담을 해라. 이것도 규칙 속에서 10분이야. 그래서 역설적 상황이야.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잡담마저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락 소리가 나면 그때 시간은 10시 5, 6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의 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리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아주 놀라운 집이죠. 첨호를 한 거야. 첨호를. 독재자가. 세상에 이런 생활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규칙적이고 틀에 박힌 생활입니다. 식구 중 한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늘도 없어요. 즉 기계야. 기계.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기계. 기계들이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집이 있다는 거야. 뭐 군인 집안인지 어쨌거나 기계들이야. 아, 근데 올해 1년 동안 고3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침 6시 기상, 10시에 자고 5시 반에. 그리고 딱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 올해까지는. 대학생 되면 이제 뭐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늘이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계야. 기계. 규칙제일주의.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세계에 온 것이었다.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에 내가 들어있었던 집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의 생활. 반어적 표현이야. 정식의 생활. 발을 정자를 썼는데 세모꼴 치고 반어적 표현. 창신동 빈민가가 오히려 자유롭다. 동그라미를 쳐두고 반어적 표현. 정식의 생활. 반어라서 그래. 그런데 요게 이제
2009년도 수능에 나올 때는 빈 껍데기의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빈 껍데기의 생활이야. 그래서 반어야. 빈 껍데기의 생활. 내가 들어있던 집은 판자를 얽어서 만든 형편없이 작은 집이었지만 방은 5개나 되었다. 따라서 겨우 한두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꽉 차버리는 방들이란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거의 닭장 수준이죠. 닭장 수준. 가난한 삶을 상징한다. 그 중에서도 좀 넓고 채광도 좋다는 방을 주인 식구가 차지하고 있고 그 방보다는 못하지만 나머지 3개에 비하면 빗물도 새지 않을 정도의 방은 방세 지불이 정확한 영자라는 술집 여자가 들어있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은 방은 영자의 돈벌이가 가장 나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리창이, 그 유리창이란 게 금이 가고 종이가 오려 발라지고 더러웠지만 이 집에서는 유일한 유리창이었다. 자, 유리창조차 있는 방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닭장이야, 완전히 빈민가. 유리창이 달린 방에는 50점 나보이는 깡마르고 절름발이인 사내가 10살 난, 10살이라고는 하지만 영양실조 등으로 볼이 홀쭉하고 머리만 커다랗지 몸은 대여섯 난 애들보다도 더 작고 발라비 틀어진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 중에서 한 방을 40대의 맞벌이 노동자 서씨 레모감, 그리고 한 방을 내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 나달락은 인물에 대한 소개야. 6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보면 1번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의 일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규칙적인 양옥집의 생활이야. 아침 6시에 기상, 잠자리로 그 다음에 10시 지나서 들어간다. 근데 수험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일찍 자는 게 좋다고 또. 10시는 아니고 11시 뭐 이렇게. 2번 나는 묘사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보여주고 있죠. 묘사도 있고 서술도 있어요. 창신동 집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인물을 쇼잉과 텔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로가 여기서부터가 이천고 수능에 적중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13주 차에 체일남에 흐르는 묵도 그 2008년도에 적중한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수능 직전에 파이널이든 하여간 친숙한 작품들이 가서 수능장에 있을 때 그 안도감은 대단히 높아. 작년에 그 문학종합 일치월장이나 그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문학 일치월장에는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 두 사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물론 현진건의 무영탑이 나올지는 몰랐지. 그건 아무도 몰랐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EBS 밖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현진건이 나올 때가 됐다,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가 나왔기 때문에 현진건까지 더 넓혀지는 거야. 춘원 이광수의 무정이 2014 예비수능 B형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근대소설의 최초 작품이 무정이 나왔으면 바로 밑에 김동인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현재 EBS에 없어. 거의 안 나와,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나오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국어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안 나올까? 이게 무슨 이유일까? 너무 궁금하다. 수능 평가원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따로 A형 학생들은 김소진을 적어놔. 김소진을. A형 학생들만. 일단 수특에 있으니까. 이분도 돌아가셨거든. 일찍 돌아가셨고. 황순원, 김소진 이 정도야. A형 학생들은 김소진을 잘 봐두도록 해. EBS 밖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작품이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준은 문학사가 되어야 돼. 문학사에 담을 작가들을 기준으로 출제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이천구 수능하고 겹치는 장면이야.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자, 이거 전기적 요소야. 비현실적인 요소. 전기성이야, 전기성. 현대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렛대나 도로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올린 것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힘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 힘센 사람 없어. 장미란 선수가 와도 이건 힘들어. 세계 최고의 역도 선수가 와도 불가능한 일이야. 실제로 이게 실화라면 올림픽 코치가 이 사람을 가만 안 두지. 역도 선수로 만들지. 바로 세계적으로 삼손의 헤라클레스의 후예지. 실제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 이거 허구야, 허구. 근데 마치 진짜처럼 써놨어.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이런 사람 없어. 올림픽 코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힘센 사람이면 거의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되죠. 삼손인데.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놓았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제목의 의미가 나오죠. 힘력자 선비사자야 서씨 네모칸 치고 하고 내가 별 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에 찬 광경, 자,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기운 속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자,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 뒤에 만족감이라고. 서씨는 역사야.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서씨의 출생과 삶에 관한 이야기야. 자, 6번 문제 3번 선택지 다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서씨가 돌덩이를 옮기는 장면인데 플러스 쇼잉이라고도 적으면 돼.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라달라까자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하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군들이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들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자, 역사에게 힘은 정체성을 상징한다. 그 무형의 재산은 힘이야, 힘. 무형의 재산, 힘.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자, 이게 서씨가계의 내력이야. 족보 이야기까지 나와. 적어도 2009 수능에서는 사실감, 현실감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 그런데 허구야. 얘들아 속지 마. 소설은 허구야. 자, 동대문에서 성벽에서 돌을 날르는 구체적 지명이 있고 이렇게 서씨가계의 내력이 있으니까 진짜 같잖아. 실제로는 허구인데.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자,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 힘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왜? 현대사회는 기계가 모든 일을 하거든. 도르래, 지렛대,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근대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돼. 힘은 소외된 가치가 되었다. 소외된 가치라고 해. 힘.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의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약간의 우대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 때문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많은 일을 하면 임금도 한 10배 이상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약간 더 많은 보수니까 거절해버린 거야. 그래서 서씨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긴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 명부, 저승의 선조들에게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단락에 서씨가 그냥 힘을 낭비하는 거잖아. 이렇게 돌덩이를 들었다 옮기는 것. 자, 비능률적이고 무의미한 일이지만 현대 사회, 즉 물질적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실존적 행위라고. 적어도 실존적 행위야.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관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맞서는 행위야. 얼핏 보면 무의미한 비능률적인 일이지만 실존적인 행위다. 자, 바로 갑니다. 그 집 동그라미. 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 동그라미. 저 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던 창신동의 하숙집이야. 창신동의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밑줄 안주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 자, 지금 시적 화자가 이제 이 창신동 집이다.
창신동 집. 근데 이제 이쪽 집 양옥집이야. 내가 원해서 이리 하숙집으로 옮긴 거야. 안주회의 동경 때문에. 이 창신동 집에서. 여기는 비능률적이고 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아. 그래서 무질서가 있어. 무질서. 그런데 여기가 인간적인 공간이었다라는 거야. 이 집에서 생활해 보니까 인간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씨가 있어. 이 서씨는 역사야. 원시적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 집에서 살았을 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가지고 나는 안주회의 동경.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안주회의 동경 때문에 이 집에 살다가 하숙집을 요리 옮겨서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양옥집 기계적인, 기능적인, 규칙적인, 비인간적인 공간이야. 기계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런데 비인간적인 공간이더라. 내가 이 소설에 이천구 수능에 나온 장면인데 기타를 쳤었어. 기타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기타를 몇 번 퉁겼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독재자가 나에게 기타 치는 시간을 딱 정해줬는데 그게 오전 10시. 아까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재봉틀 돌리는 시간이 있지. 그 시간만 기타를 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돼. 그래서 난 기타를 한 번도 안 쳐. 그 뒤로. 그러니까 기타 치는 시간까지도 이 집의 규칙, 질서에 예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주회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자, 일단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 빈곤한 사람들이. 이 무질서하면서, 무질서 속에서 빈곤, 무질서, 그리고 퇴폐적이기도 하고 헤어날 길 없는 생활이죠. 희망 없는 생활이야. 희망 없는 생활이었다라는 거지. 다만 이제 나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은 서씨인 거야. 이 원시적 생명력이 있는 집. 그래서 요리 옮겼다. 자,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 자, 수능에는 이걸 찾아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수능이 어려웠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요 의미를 잘 못 찾아내. 한결같은 똑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 이 의미를 못 찾아낸다고 수능장 가서 처음 봤을 때. 주의 깊게 독해를 하지 않으면. 자,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또 한결같은 시간에 연주되는 집이야.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계들이야. 다 정해진 시간대로 탁탁탁탁 기계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근대화 사회 때는 이제 능률의 사회니까 이쪽이, 자, 여기 기능적인 역할. 그러니까 능률적인 거지. 여기는 이제 완전 비능률적인 전근대 사회일 수 있고, 요건 이제 근대화 사회야. 그런데 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지. 이 무렵에 그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 들고 분신자살하시면서 외친 게 뭐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노동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는 건데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는 전부 다 기계. 사람들도 부속품으로 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게 천재성이 있는 소설이야. 무진기행도 그렇고 서울 1964년 겨울도 그렇고. 도시가 처음으로 등장해. 김성옥 소설에는. 그래서 25편밖에 소설을 안 썼지만 25편밖에 없지만 한국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거라고. 김성옥 소설이. 감수성의 혁명, 문체의 혁명도 있어. 무진기행 읽어봐. 서울 1964년 겨울도. 최고의 소설들이지. 그래서 이 대작가를 그동안 소홀하게 대접한 거야. 이때 2009년에 처음 등장하니까 2015년에 처음 등장하고 교육청에서 나온 거 말고 수능평가원에. 그래서 황순원 같은 문학사의 길이 남을 작가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 세목골처. 한결같은 시간에 그것도.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자, 권태와 혐오증을. 자,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계가 아닌데
자, 권태로움이야 오히려. 그리고 혐오스럽다. 기계야 기계. 그래서 이 시기에 독재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외침이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주목을 받았던 거야. 자 어쨌거나 근데 마지막 줄 밑줄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자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게 안주의 동경을 불러일으켰고 이사를 해서 이 집을 알고 나왔더니 이 집에 대한 권태와 혐오증 자기가 원해서 옮겼잖아. 그런데 권태와 혐오증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선택한 건데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 뒷장면이 또 이 뒤에 이어져. 이천구 수능을 가서 풀어봐도 돼. 이천구 수능. 자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가 보다.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야. 이 집안의 규칙은 아주 정확하게 지켜진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자유를 억압받아. 그래서 제시문이 좀 더 이어지는 게 이천구 수능이야. 자 오늘 시험 문법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8번 9번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9번 8번은 6번째로 어려운 문제였다. 자 60년대 산업화 사회의 두 얼굴을 공간적 설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저거 산업화 사회의 두 얼굴이야. 이게 이제 산업화된 기계 같은 생활인 거지. 요거는 이제 원래 전근대적인 생활이고. 또 하나 현대인의 기계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풍자. 현대인의 기계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풍자. 자 규칙제일주의. 무조건 질서를 지켜야 돼 이 집에서는. 그래서 규칙제일주의 그리고 이게 규칙이 질서야 질서. 이 질서 할아버지 이 독재자가 만든 거야. 독재자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문제 6번. 위글의 서술상 특징 가나다 살펴봤고 라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자, 사실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감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번 많은 인물의 갈등을 반어적 기법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갈등이 아니고 내적 갈등이죠. 인물의 내면 갈등이야. 자, 창신동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으로 빠져들기 싫어서 편안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한 양옥집에서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권태를 오히려 느낀다. 6번 답오. 7번 기억의 원인이다. 가문의 긍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야. 이 사람은 역사거든.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힘을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돈 몇 푼에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정리하면 돼. 그래서 영광과 지조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번 위글의 서씨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가 조그만하게 별표 6번째로 어려운 문제야. 별표 6이네. 세 번째 문제. 아기장수 설화하고 결부시켰는데 아기장수 설화하고 이제 문순태의 징소리 그거 올해 인터넷 수능에 있거든. 거기 아기장수 설화하고 문순태의 징소리하고 또 결부시킨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 0309 평가원 43번 문제인데 0309 평가원 43번 문제. 아기장수 설화 문순태의 징소리도 올해 인터넷 수능에 있다. 옛날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손씨 집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답지 않게 골격이 크고 당당하였으며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돋았다. 자, 아기장수의 비범함이야. 새로운 세계지향의 가능성. 날개가 돋았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 3일이 지났을 때 저 혼자 걸어다니는 것은 물론 빗줄 방 안의 선반 위에 올라가는 등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재능이 있죠. 서씨에게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손씨 부부는 아기장수인 아들이 역도로 몰려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군사들 세목을 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눈물을 머금고 쌀가마니로 눌러 죽였다. 자, 비극성이야. 비극적인 설화야. 민중영웅인데 비극적인 설화. 이 아기장수 설화가 좀 다양한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 0309 43번하고는 또 약간 좀 달라 차이가 있어요. 자, 눌러 죽였습니다. 그런지 3일 후에 그 마을 동쪽에 후미진 곳에 있는 깊은 소 연못에서 우렁차게 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기 장수를 태울 용마가 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용마는 아기 장수를 찾아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결국 빗줄 용마는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 죽었다. 수주면 무릉리 동북쪽 강 건너 마을의 벼랑에서 슬프게 울부짖다가 나왔던 것으로 되돌아와 죽었다. 자, 아기 장수의 비극적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용마는 1. A. 이 아기 장수는 서씨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야. 서씨와 관련지어서 살피면 그래. 영웅적인 면목. B. 날개. 서씨의 비범한 능력, 힘이죠. 힘과 유사한 능력이 있습니다. C. 방 안에 선반이 올라가는 등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서씨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죠. 한밤중에 동대문의 성벽이야. 한밤중 동대문의 성벽. D입니다. 군사들. 서씨에게 내재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외부적 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 제약은 산업화 사회야.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 즉 힘이 소외된 가치가 되었다. 힘센 사람이 필요가 없어. 왜? 모든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서 해주니까. 최근에도 그래. 이게 컴퓨터가 일을 하고 기계화, 자동화 이걸 꼭 좋아할 일은 아니야. 은행원이 돈을 세는 것보다 기계가 세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기계와 자동화가 이루어질수록 사람은 계속 실업자가 돼가는 거라고. 그게 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 썩 좋은 것만은 아니야. 정보통신에 두 얼굴이 있다고 이게. 외부적 제약,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인데 힘이 소외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까지 맞아. 1, 2, 3, 4. 5번. 이는 서씨의 탁월한 능력을 외부에게 전달하는 서술자로 볼 수 있겠군. 자, 용마가 나다, 서술자 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용마는 아기 장수를 태울 용마인데 아기 장수를 찾지 못하고 슬프게 울부짖다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용마는 아기 장수의 비극적 죽음을 강조하는 존재고 나는 서씨의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서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이 글을 남겼는데 실제로는 관련성이 없어요. 전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용마는 아기 장수의 분신인 셈이잖아. 근데 서씨의 분신이 나가 아니야. 자, 용마가 이제 문순태의 징소리에서 그 징소리의 울림. 그게 이제 용마하고 말 비슷한데 여기서 나는 서씨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아기 장수하고 단짝이 용마인데 나는 서씨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연히 이제 서씨의 이 원시적 생명력을 알게 된 사람인 거지. 그래서 5번 답이야. 이건 꽤 맞출 수가 없는 선택지야. 자, 그 다음 9번도 어려워요. 이걸 많이 틀리는데 요 구조를 이해해야 돼. 대조라는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다음을 위글의 창작 노트라고 할 때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창작어도 현대인의 기계적인 일상에 대한 풍자야. 기계적이다.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규칙적이다. 틀에 박힌 양옥집의 삶의 모습이다. 따라서 양옥집의 삶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권태 혐오증 이렇게 가는데 인물 다 빈민가와 양옥집의 삶의 형태를 소개했다. 할아버지 가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독재자야. 서씨 원초적 생명력을 보여주는 존재. 할아버지는 가풍의 조건으로 질서의식을 강요하는데 내가 기타 치는 시간까지도 할아버지에 의해서 억압된 게 2009 수능에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 공간의 대비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대화의 세계가 이렇다. 자, 배경,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 서울입니다. 공간적 배경, 질서의 순응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두 장소를 설정했다 그랬는데 상징적 두 장소를 설정한 건 맞지, 그지? 여기 봐, 이쪽 장소 창신동 집 빈민가야, 이쪽 양옥집이야. 내가 원해서 깨끗한 곳으로 옮겼는데, 자, 그래서 질서의 순응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두 장소 뒤에 상징적 두 장소 설정만 맞아. 질서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곳은 양옥집만 해당돼. 그래서 대립적인 질서야. 대립적인 질서라고 적어. 대립적인 공간이야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저쪽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아보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9번 네 번째 문제 정답을 3으로 해야겠다. 배경 분석 1960년대 4번으로 간 녀석들이 좀 있는데 1960년대 근대화 열풍 세목골쳐 근대화 열풍을 어디서 알 수 있어? 서씨가 자신의 힘을 어때? 자신의 힘을 자 산업화 사회 근대화 사회 이 서씨에게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런 데서 알 수 있다고.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라달락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거절했습니다. 서씨가. 자, 할아버지는 가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2번 아니면 4, 5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있어. 자, 그래서 근대화 열풍의 진원지인 서울 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설정했습니다. 산업화 사회의 두 얼굴, 두 공간의 대립을 통해 드러내죠. 서술 방식, 보여주기 말하기 기법이죠. 갈등 양상은 나의 내적 갈등입니다. 여기서 할아버지한테 대놓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냥 할아버지는 워낙 할아버지인데다가 독재자라서. 자, 5번째 10번 보기 앵커링의 개념을 고려하여 나의 현실 인식에 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앵커링이란 자 하나의 심리 상태를 어떠한 특정한 심리 상태로 닻을 내려주는 심리학 용어다. 밑줄 그어두고 원래 앵커는 배를 정박시킬 때 사용하는 닻이나 암벽 타기를 할 때 줄과 사랑을 연결하는 고리를 뜻한다. 닻이나 고리. 그러나 그 단어의 함축성으로 인해 심리학적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한다.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내리면 그 이상 움직이지 못하듯이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내렸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인간의 사고가 하나의 이미지나 기억에 박혀서 판단도 그 영향을 받아 그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의 사고가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늘진 얼굴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 의식이 없이 기계로 살고 있다 이거야. 이 집은 기계가 사는 거야. 이 앵커링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하게 되는 심리 상태이다. 예를 들어 붉은 사과를 맛있게 먹고 난 이후부터 붉은색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된다. 이 경우 붉은색과 붉은 사과를 먹은 심리 상태가 앵커링 되어 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1. 가에서 안녕히 주무십시오는 화자의 부정적인 생각과 앵커링 되어 있습니다. 왜? 기계적인 삶의 모습이니까. 인사하는 거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정확해. 나에서 방들은 화자의 부정적인 생각과 자 앵커링 되어 있다. 그래서 안주의 그 동경 때문에 떠났죠. 빈민가의 방, 가난한 삶의 모습이야. 안주의 동경을 꿈꾸게 되었다. 다에서 맨손은 화자의 긍정적인 생각과 앵커링 되어 있다. 서시의 역사로서의 이 원시적 생명력, 경이로움이죠. 맨손으로. 맨손 동그라미. 라에서 동대문의 성벽은 화자의 긍정적인 생각과 앵커링 되어 있죠. 서시가 역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보존하고 있음을 선조들에게 알리는 공간이니까 긍정적인 곳이다. 바에서 한결같은 곡. 요게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인데 질서. 한결같은 곡은 화자의 긍정적인 생각 X. 권태와 혐오증이죠. 됐어?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풀고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2009 수능을 보면 굉장히 쉽게 파악이 돼. 근데 맨 처음 바로 2009 수능을 풀었다면 낯설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어. 자, 다음 A형한테 아주 중요한 작품이기도 해. 현재까지는. 근데 뭐 이거 경찰대학교에서도 이게 이제 재작년에 경찰대학교에 적중한 거야. 또 지금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7월 말 8월 초에 경찰대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소설로서 출제가 됐지 또. 자, 원래 여러분들이 읽으면 가장 좋은데 어쨌거나 11번, 13번, 14번 다 어려웠죠. 11, 13, 14. 특히 13번이 어려웠다. 장면 82 가마 현재 밤이다. 맹손이 차분하게 자네 아버님의 혼이 자네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일세. 그게 또 사람의 본식부터 타고난 길인지도 모르겠네만. 자, 이 기억에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필 규정을 집어넣으면 안 돼.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다 이런 뜻인데 수구초심으로 가야 합니다. 향수도 되고 수구초심에다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방향 쪽으로 하고 죽어. 그래서 근본을 잃지 않음 이런 뜻이야. 수구초심.
사필 규정 아닙니다. 백수지타는 2014 AB 공통 원천석의 시조. 흥망이 유수하니 만올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소리에 깃들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자, 백수지타는 나라의 멸망을 한탄하다야. 수구초심 근본을 잃지 않다 향수. 동병상련 과부가 호랍이 마음한다. 타산지석.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남이 잘못한 일에만 쓸 수 있다. 타산지석 조심해라. 반면교사. 자, 반면교사로 삼다야. 반면교사.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라.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세 명의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잘한 사람을 본받으면 되고 잘못한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야. 즉 같이 가던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 걸려서 혼났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배우라는 거지. 그래서 타산지석은 반드시 남이 잘못한 일에만 쓸 수 있어. 용비어천가 125장. 용비어천가 125장. 용비어천가가 올해 인터넷 수능 A형에 있어. 용비어천가. 작년에는 B형에 있었다. 용비어천가 125장.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야. 하나라 우왕은 성군이야. 할아버지 이분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어. 근데 손자 태강왕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정치를 안 하고 사냥만 좋아해. 그래서 낙수로 사냥을 가서 100일 동안 돌아오지를 않아. 국가를 돌보지 않고. 할아버지의 덕을 믿었던 거지. 근데 참다 못한 백성들이 왕을 폐위시켜버렸어. 그래서 조선의 세종대왕 때 쓴 글이야. 용비어천가는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를 담으면서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천근민하셔야 나라가 500년 이상 유지될 것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용비어천가 125장 타산지석. 그런데 이게 2004년 10월 교육청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내용이 이래. 그 유럽의 지성들은 똘레랑스 정신이 있다. 그 똘레랑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마 관용 정도가 될 거야. 한국어에서 핵심어는 정이고 초코파이에 있는 정. 중국에서 핵심어는 인이야 인. 그리고 프랑스에서 핵심어는 똘레랑스인데 유럽의 지성, 똘레랑스를 실천한 유럽의 지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밑줄을 딱 그어졌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산지석으로 가서 개박살 났던 문제야 이게. 그래서 타산지석을 오늘부로 정확히 알아도 다른 사람 산에 나는 돌멩이 쓸모가 없어. 그 돌멩이가. 그런데 나의 옥을 갈고 다듬는데 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꼭 남이 잘못한 일에 사용된다라고 정리해도 타산지석 속지 말고. 반면교사 타산지석 용부가 오부가 조선 후기 가사야. 자, 그래서 13번 답 세 번째 문제 정답을 3번으로 꼭 해준다. 나그네가 영감님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말고 더욱이 자네 아버님의 죽음을 보게 된 나로서는 그분을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따라서 여기서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었다네. 거기다가 11번에 4번의 근거 송년감의 임종을 웽손이가 지켜보는 모습을 상상해 볼 것. 나에겐 그만큼 사무친 것이지 자네 아버님의 죽음이. 네, 내일은 꼭 아버지 뼈가 묻힌 데를 찾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돌이야 돌이. 가만히 글을 보더니 찾아갈 필요도 없다네. 자, 11번에 4번 11번에 5번 정답의 근거. 11번에 5번 봐. 11번 문제는 5번째로 어려운 문제인데 송년감의 무덤을 찾아 끊어 다시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나그네의 모습 상상 X해. 찾아갈 필요가 없다네. 잠못 놀란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웽손이가 송년감의 죽음을 지켜봤었다고. 그래서 무덤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내 그 사연을 자네에게 얘기하지. 자네가 아버지를 마지막 봤을 때 실은 그분은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었지. 네, 자네 어머니가 떠난 다음 날이었다네. 신샤 83. 자, 장면 번호 83. 물레를 돌리는 송년감, 전을 잡은 손길이 후두를 떨린다. 후두를 간신히 의자에 의지해 작업을 하고 있는 송년감. 그분은 그때 자네의 양육 문제와 겨우살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마 독을 굽지 않을 수 없었다네. 그래서 독짓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셨지. 그것 몹시 고달프고 초조한 작업이었다오. 저거 11번에 1번의 첫 번째 근거. 11번에 1번의 첫 번째 근거. 장면 84 건조장. 송년감 비틀거리며 온다. 그리고 쭉 늘어선 독도를 초조하게 운반하기 시작한다. 금시 피지땀이 솟은 송년감. 웽손이 안타깝기만 하다. 같이 독을 운반한다.
그러나 송년감이 그렇게 일을 서둔 건 단지 언제 다시 눈이 쏟아질지 모르는 겨울 날씨나 몸이 불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네. 오히려 밑줄 도망간 제자놈이 만든 독하고 자기 독을 겨누어 보자는 그야말로 호주다운 기백 탓이었다네. 11번에 1번의 근거 두 번째. 자, 11번 가봐. 일로 간 친구들 손들어. 꽤 많을 거야. 자, 이 친구들이 일로 간 이유는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감상하기 위해 취할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여기 제시문에 다 있는데 왜 1번일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나 근거가 두 가지야. 그래서 1번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여라. 송년감이 서둘러서 독을 짓는 이유에다가 써. 진짜 이유를 추리해 봐야 돼. 진짜 이유는 뭘까? 첫째, 도리를 키우는 양육 문제와 겨우살이 때문에 서둘러서 독을 지었다가 맞을까? 둘째, 지금 젊은 아내가 제자놈하고 바람나서 도리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이제 이건 뭐 물론 작품 밖에 있지만 제자놈이 만든 독하고 자기 독을 겨누어 보자는 호주다운 기백. 평생 독을 지은 독 짓는 늙은이 송년감에게는 이 독이 분신이라고. 흐르는 북에서도 제일남 흐르는 북 13주차 할 때 독 짓는 늙은이 그게 답이었잖아. 송년감과 독의 관계, 그 다음에 민노인과 북의 관계. 예술혼이야, 예술혼. 그래서 11번에 1번 송년감이 서둘러서 독을 짓는 진짜 이유를 추리해보자. 두 번째 이유가 더 맞을 거야 아마.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제시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나 되기 때문에 자 많은 학생들이 일로 가서 틀렸고 혹시 사로 간 친구 손 들어봐. 요거. 그래 사로 간 친구도 있을 건데 4번도 임종을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왼손이야. 자 중략 뒤에 장면 86 송년감 박물장수 대화 나눕니다. 송년감 한참 동안 천장을 보다가 아주머니 우리 도리를 부탁하겠소. 박물장수가 반가워하며 잘 생각하셨죠. 아 그 댁이야. 양자가 필요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뜻이고 어서 애나 불러다 주시오. 끄덕이면 네 그러지요. 뒤돌아서려다가 애들이라 영감님이 죽었다고 해야 할 거요. 묵묵부답.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눈을 꼭 감고 계슈. 안 됐다는 듯 혀를 차며 나간다. 장면 87 뜸막박 바당. 멍청이 강길만 바라보고 앉은 도리. 자 도리가 여기 나그네야 얘들아. 앞에 박물장수 나와서 도리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간다. 얘들아 거기 14번 네 번째 문제는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 줘와라. 네 번째 문제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 줘하라. 이건 후회할 일이 굉장히 많은 문제야. 원작 소설하고 시나리오 비교.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2002년도 오발탄. 시나리오 오발탄하고 소설 오발탄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 지금까지. 이건 진짜 손꼽히는 어려운 문제였고 엊그제도 여러분들은 봤을 거야. 1504 교육청 AB공통 한시연대기 42번 문제죠. 요게 A형은 6번째로 어려웠던 문제고 여기서 A형 학생들은 3문제나 아주 힘들게 풀었어. 한시연대기. B형은 아주 쉬운 문제고 A형 학생들이 이제 시간 부족에 시달렸을 거야. 저거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 주어라. 그 방법밖에 없어. A형 학생들 특히 한시연대기 0706 평가원에는 희곡으로 출제됐어. 한시연대기가. 저 문제 기억나죠? 다들.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 주어라. 자, 잘 봐야 돼. 장면 88. 송년감 애타게 밖을 보다 도리가 나타나자 얼른 눈을 감습니다. 자, 박물장수의 대화를 보세요. 돌아! 자, 내 아버지 얼굴을 잘 봐둬야 한다. 내 아버진 죽었다. 움찔하니 보는 도리. 이때였다. 송년감에 꼭 감겨진 눈엔 눈물. 그 가득히 고인 눈물이 한 줄기 강물처럼 흘러내린다. 가늘게 아주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는 영감의 눈시울. 자, 늦둥이잖아. 도리가. 영감인데 어린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도리 그래도 확인해 보려는 듯 조심스럽게 송년감의 얼굴을 쓸어본다. 가볍게 문지르다야. 쓸어보다. 근데 박물장수가 이러면 지금 연극하는 게 짜고 치는 게 들키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겁을 주죠. 저것 봐라. 벌써 눈에서 저렇게 썩은 물이 줄줄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아주 연기를 잘해 이 박물장수 아주머니가. 도리 움찔하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어른이었다면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확인하겠죠. 어린아이니까 이제 정을 딱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자, 12번에 4번 정답의 근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다. 12번의 4. 장면 88의 도리는 송영감의 주검을 매만지며. 매만지다. 뭐 부드럽게 어루만지다. 좋아. 여기까지는. 매만지다. 원래는 이제 얼굴을 쓸어본 거죠. 얼굴을 가볍게 문지르는 건데 손 따위로 얼굴을 매만지며 부드럽게 어루만지다. 좋아. 여기까지. 근데 눈물을 흘리는 연기가 틀렸죠. 벌써 움찔하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죠. 12번에 4번 답이고 그대로 또 14번에 3번으로 가봐. 14번에 3. 도리가 송영감에게 다가갔다가 박물장수의 말 때문에 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맞지? 그리고 12번에 5번 겁주듯. 장면 88에 박물장수는 도리에게 겁을 주는 듯한 어조를 구사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박물장수가 자 아줌마하고 가자. 도리 손을 끌고 나간다. 송영감의 눈이 가늘게 열린다. 그리고 나가는 도리의 뒷모습을 사무치게 본다. 이펙트 효과음이야. 비주얼 비장한 느낌을 주는 음악. 14번의 4로 연결해. 송영감의 비장한 심정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극적 효과를 부각시켰다. 미쳐나갈 것만 같은 송영감의 심정. 도리 나가다 되돌아보죠. 근데 또 이때 들키면 안 되잖아. 언뜻 다시 눈을 감는 송영감. 문이 삐걱하며 닫힙니다. 송영감이 이젠 한사코 눈을 뜨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뜨거운 새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린다. 아무도 없는 방 안 백자기에 석양빛이 탄다. 아니 석양빛은 방 안을 태우고 눈 감은 채 꼼짝 않고 누운 영감 얼굴에도 그의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줄기에도 타고 있다. 14번에 2번 선택지 근거. 방 안으로 비춰진 햇빛에 송영감의 눈물이 번쩍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처리하였다. 이펙트 도리의 훌쩍이는 소리. 순간 딱 눈을 뜨고 마는 송영감. 다음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후회감에 사로잡힌다. 송영감 그래서 돌아! 벌떡 일어난다. 돌아! 자 돌아버려. 자 14번에 5번으로 가. 14번에 5번으로 가서 틀린 놈이 있어. 꼭. 아들을 떠나보내는 송영감의 애절한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사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돌아 이렇게 부르게 아들 무효화해서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본인은 능력이 없어 이미. 그 애절한 심정이야. 비틀거리며 문으로 달려간다. 자 원래는 소설입니다. 원작은 시나리오로. 이 영화는 진짜 파란만장해. 이 시나리오 요거는. 또 한번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중요한 작품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판단을 해보면 다시 한번 시험을 또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자 11번. 1번 송영감이 서둘러서 독을 짓는 진짜 이유를 추리해 볼 것. 이 송영감이 아들 앞에서 죽은 척하는 이유 있죠? 죽은 척하는 이유. 박물장수의 제안인데 이 제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 송영감이 도리를 떠나보내는 애절한 심정을 짐작해야죠. 애절한 심정 세모꼴. 11번에 3번은 12번에 3으로. 송영감의 임종을 맹손이가 지켜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독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송영감이. 독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고. 근데 독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불에 타 죽는 거지. 예전에 이제 도자기 예술, 사람이 죽으면 위대한 예술품이 탄생한다는 그런 전설도 있잖아. 자, 그래서 11번이 오로 간다. 집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 X에 무덤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맹손이가. 12번 영화로 만들고자 한다. 장면 82에 나그네는 몰랐던 사실 알고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죠. 장면 84에 맹손이는 송영감을 애틋하게 회고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해야죠. 장면 86에 송영감은 착잡하고 수심에 찬 표정입니다. 장면 88의 도리는 송영감의 주검을 매만지며 그러다가 움찔하니 뒷걸음칩니다. 4번 답. 박물장수는 도리에게 겁을 주는 듯한 어조를 구사합니다. 좋아. 13번에 3 수구초심. 14번 보기 보자. 꼭 적어놔.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조하라. 양심선언 해봐. A형이든 B형이든 요 42번 문제 틀렸다 손 들어봐. 희곡하고 한시연대기 소설하고 비교대조하는 문제. 자 여기는 뭐 한두 명 있는데 후회할 게 많은 문제니까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대조하는 게 가장 좋아. 해법이 저거밖에 없어. 해법이. 아쉽지만 어쨌거나. 근데 이게 가장 느린 것 같지만 빠르고 정확한 거야. 쓱 잊고 풀다가 틀리면 낭패라고. 행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감은 송영감의 눈에서는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억해오는 목소리를 겨우 참고 저거 보라고. 벌써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러지 않아도 앵두나무집 할머니 손을 잡은 채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않는 애의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왔다. 그냥 감은 송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의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소설 원작 옆에다 적어. 소설 원작 옆에다 적어.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 특정 인물 송영감이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번 죽은 듯이 누워 눈물을 흘리는 송영감의 모습을 통해 그는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었다. 공통점. 따라서 문제 요구사항 이 장면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은 추가 사항이 없고 둘 다 있다. 공통점. 2번 송영감의 눈물 3번 움찔하는 도리의 모습 4번 배경음악 비장한 심정이죠. 극적 효과를 부각시킵니다. 5 아들을 떠나보내는 송영감의 애절한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사를 하나 집어넣었다. 자 질문에 여기 9문제 복습 철저히 하고 그래야 저기 요거 이제 내신에도 나올 수 있고 6월에도 나올 수 있는 걸 미리 수업을 한 겁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